카프카의 변신은 한 남자가 벌레로 변하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의 핵심은 변신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다. 변신은 우리의 실체를 깨닫기 위해 건너가는 다리에 불과하다. 변신이라는 가상의 전제에서 폭로되는 감추어진 인간 사회의 참모습. 그것이 이 소설의 알맹이다. 변신은 한 인간이 더 이상 이 세계와 소통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다. 그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침대 위에서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카프카에스크라는 말이 있다. C.D. 루이스가 카프카의 작품 세계를 보고 처음 사용한 이 말은 카프카다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상의 한계를 벗어나는 괴기한 상황. 전율, 불안, 소외, 좌절 같은 분위기에 쓰이는 이 말은 불투명하고 무의미한 운명이나 테러, 관료기구나 권력기관 앞에 무기력하게 노출된 인간의 운명을 가리키며 9.11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 언론이 사용한 표현이기도 하다. 인간이 벌레로 변신한다는 발상, 그리고 이후에 드러나는 인간과 사회, 인간 상호관계의 모습을 통해 변신은 카프카의 작품 중에서 가장 카프카에스크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꿈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중얼거렸다. 조금 더 깊이 잠들기만 하면 이 터무니없는 생각도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돌발적인 상황을 오판한 그레고르는 이런 순간에도 책임을 먼저 떠올리는 정체성을 보여준다. 그가 처음 떠올린 것은 침대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가 아니었다. 지각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지 그 생각이 먼저였다. 지금 이 상태로 침대에서 빠져나간다 해도 기차는 분명 놓칠 것이고 기차를 놓치면 회사 쪽에서 사람이 바로 올 것이다. 만약 회사의 간부에게 이 모든 사정을 차분히 설명할 수만 있다면 그도 틀림없이 이해해주지 않을까. 우선 변신이라는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소설의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곤한 세일즈맨 그레고를 잠자는 흉측한 벌레로 변신한 뒤에 외부 세계와 단절된다. 이후에 전개되는 소설의 진행은 외부 사회와 소통이 되지 않음에 따라 가족이나 직장과 관계가 차츰 단절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레고르가 가족을 부양한다는 점에서 직장과의 소통 부재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의미를 지닌다.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은 일자리를 찾게 되고 긴 방에 하숙까지 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통의 기능이다.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문틈으로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아듣지만 가족을 포함한 외부 세계는 벌레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 육체는 벌레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인간의 의식을 지닌 모습이다. 이때 과거에는 몰랐던 많은 사실이 드러난다. 또한 누이 동생 그레테가 가져다주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굶어 지내고 아버지의 폭행에 따른 상처가 심해지는 등 열악한 상황이 지속된다. 몸이 쇠약해지며 죽어가는 과정에서 그레고르는 끝없는 숙고를 거듭한다.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른 어느 날, 교회 시계탑이 3시를 칠 때 그는 숨을 거두고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가족들은 소풍을 간다. 여기까지가 변신의 이야기인데 일단 처음 상황을 살펴보자.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레고르는 낯선 상황의 발생에 대해 여러 가지로 원인을 분석해 본다. 이때 그의 일상생활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레고르는 늘 반기지도 않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세일즈맨이다.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힘든 직업을 택했을까? 날이면 날마다 출장을 다녀야 한다. 군점에서 일하는 것보다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훨씬 심하다. 그 밖에도 여행의 고달픔, 열차 시간 접속에 대한 걱정, 불규칙하고 조잡한 식사, 항상 바뀌어 지속되지도 못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지도 않는 인간관계. 반가운 만남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업사원의 업무. 기다리지도 않는 고객을 찾아다니는 그의 일상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전형적인 소외된 세일즈맨의 삶이다. 하루하루가 피로와 불안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그런 삶을 일상 속에서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변신 이후에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긴장된 노동과 관계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변신은 그레고르에게 억눌려온 소망을 드러내는 계기이기도 하다.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은밀한 해방의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역할을 바꿔 가족이 부양자의 위치를 수락한다면 인간의 외모를 상실한 그레고르는 본인의 소망대로 놀고 먹을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할 것이다. 그레고르는 온갖 피곤한 인간관계에서 탈피함으로써 자신에게 늘 긴장된 업무를 강요하는 사회 권력에 맞서고 직장 상사와 아버지에게 맞선다는 은밀한 소망을 간직해왔는데 이것이 변신으로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외부 세계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서 도전적인 잠재의식으로서 변신은 그레고르에게 노예 같은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그러는 한편 그는 지금 이대로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기만 해도 얼마나 편할지를 떠올렸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은 잠시만 지나면 저절로 정리될지도 모른다. 비슷한 내용은 카프카의 초기 단편 시골에서의 결혼 준비에서도 등장한다. 주인공 라반은 자신의 옷을 입은 육체를 내보내 일하게 하고 자신은 벌레의 형상으로 남아 침대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변신의 그레고르 역시 마찬가지다. 두 작품의 공통으로 깔린 자의식은 외부 세계에서 생존을 위해 허덕이는 일상의 자아는 껍데기에 불과한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카프카에게서 반복해 등장하는 도플갱어 모티브가 배경에 깔렸었다고 볼 수 있다.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독자도 변신의 이유를 모른다. 다만 육체와 달리 인간으로서의 의식을 유지하는 그레고르의 숙고를 통해 그의 삶은 비참한 것이고 또 직업이나 가족에 대해 불만이 있음이 밝혀진다. 특히 가장 가까웠던 누이 동생의 역할이 오빨 변신 이후 차츰 변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의미에서 그레테의 변신은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 가족 가운데서 그에게 여전히 가까운 존재는 누이뿐이었다. 그는 바로 그 누리를 위해서 그동안 자신을
혹사하며 버텨왔던 것이었다. 그는 다음 해에는 반드시 동생을 음악학교에 보내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크리스마스가 되어서야 누이에게 말해줄 생각이었다. 누이 동생은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존재였다. 그의 상상대로 그가 편하게 쉰다면 지금까지의 위치는 뒤바뀌어 가족은 생활전선에 나서야 하고 기생적인 생존 방식으로 쉬는 역할은 그레고르의 것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가족은 그를 없어져야 할 무용지물로 여기게 된다. 가족의 입장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라고 볼 수 있을 여동생 그레테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대변되고 있다. 내쫓아야 해요. 그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것이 그레고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레테는 지금까지 그레고르가 가장 사랑한 인물인데 그런 동생에게 가장 차갑게 따돌림 당하는 현실이 노출된다. 흔히 카프카의 문학에서 반동화, 구조를 지적하는 견해가 있는데 마법에 걸린 동화 속의 주인공과 달리 카프카의 주인공들은 끝까지 마법에서 풀려나지 못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그레고르와 그레테는 헨젤과 그레텔의 남매처럼 가족 구성이나 경제 상황이 유사하지만 동화와 달리 이들 남매 사이에는 사랑이 소멸되고 그레고르의 변신도 풀리지 않는다. 말하자면 독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비전형적 결말로 동화의 분위기는 깨진다. 누이는 그 방을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고 여겼다. 만약 저것이 정말 그레고르라면 이미 오래전에 그런 존재와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았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레고르는 전체적인 상황을 천천히 판단해 본다. 그는 이제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세 사람이 힘겨운 처지에서 각자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차분히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이미 이 새로운 상황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숙고를 거듭한 그레고르는 상황이 타개되기를 바라는 독자의 기대와 달리 자신의 기생적 생존 방식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뒤에 가족들을 원망하지 않고 화해의 감정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물론 음식이 그의 입맛에 맞지 않아 굶었고 아버지의 사과 공격으로 생긴 상처가 점차 확대된 요인도 없지 않지만 죽음은 그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인상이 강하다. 그레고르가 죽는 대목에서는 평화의 분위기마저 감돈다. 또한 마음이 느긋하기도 했다. 사실 그는 온몸이 아팠지만 아픈 것이 점점 가라앉아 머지않아 완전히 가라앉고 결국은 오래지 않아 사라질 것 같았다. 오래전에 등에 박힌 사과는 부드러운 먼지에 쌓여 느끼지 않게 되었다. 수없는 동정과 애정을 갖고 그는 가족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자신이 없어져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여동생의 의견보다 훨씬 더 절실했을 것이다. 교회의 답시계가 3시를 칠 때까지 그는 그처럼 허전하고 고요한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때 그의 머리가 자기도 모르게 푹 수그러지고 콧구멍에서는 마지막 숨이 힘없이 흘러나왔다. 변신에서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괴함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급격한 사건이다.
이 점에서 작품 속 외부 사회의 반응을 도덕적으로만 비난하기는 어렵다. 가족과 사회는 이해 불가능한 사태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결국 배제라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문제는 그 대응이 비정상적이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인 작동 방식이라는 데 있다. 변신은 인간이 잔인하다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타자를 앞에 두었을 때 그렇게 행동하도록 짜여 있는 구조를 폭로한다. 소통이 붕괴되어 되는 것은 악의 때문이 아니라 소통 자체가 애초에 조건부였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이다. 이처럼 카프카의 세계에서 소통 부재는 세계가 작동하는 기본 조건이다. 그레고르는 설명할 언어를 잃고 타인에게 이해받을 가능성 자체를 박탈당한 채 점점 존재에서 밀려난다. 이 구조 안에서는 항변도 저항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세계 인식은 카프카 개인의 특수한 상상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프란츠 카프카가 드러낸 인간 존재의 고립과 소통 부재의 구조는 이후 20세기 유럽 문학 전반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특히 카프카의 작품을 직접 읽고 강한 인상을 받았던 작가들 가운데 이 문제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유한 인물이 있다. 바로 알베르 까무다. 까미는 카프카가 폭로한 이 침묵의 세계를 계승하되 그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새롭게 질문한다. 조건은 같지만 대응 방향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방인에서 메르소가 마주한 세계 역시 인간의 요구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까미는 이 침묵을 인간의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카프카가 보여준 세계의 침묵을 전제로 삼아 그 침묵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의 반항을 사유한다. 이 반항은 체제 정복도 도덕적 승리도 아니다. 다만 허위의 의미와 거짓된 위안을 거부한 채 주어진 세계를 끝까지 응시하려는 태도다. 변신이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낯설게 여길 필요는 없다. 카프카에게 중요한 것은 변신이라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가상의 전제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현실의 알맹이다. 진정한 리얼리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카프카의 말은 우리의 진짜 모습은 감춰져 있는 것이고 일상적인 모습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보이지 않는 현실을 포착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냉정한 언어에 환상적 형상을 결합한 결과 변신이라는 서술장치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변신이라는 사건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지만 일단 그런 가상의 리얼리티를 받아들일 때 일상적으로 보이지 않던 인간의 실체가 놀랍게 폭로된다는 점이다. 변신이라는 도구가 없었다면 존재하되 포착되지는 않는 생생한 현실들이다. 이런 가상의 전제 앞에서 가족도 유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으로 대표되는 이들의 비인간적인 속성은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아들의 변신을 계기로 그 비천한 본질이 폭로되며 벌레를 치운 후에 딸의 젊은 육체를 보며 미래의 희망을 품고 피크닉을 떠나는 결말은 벌레의 비인간적 육체 못지않게 가족들의 비인간적인 존재 방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레고르의 변신은 자아와 세계의 관계가 단절되는 계기를 가져다 준다. 가족과 단절되고 직장과도 단절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변신으로 인해 단절되었다기보다 단절된 것이나 다름없이
뿌리가 깊지 못했던 인간관계가 변신을 통해 부각될 뿐이다. 변신이 되고 난 후 그레테가 가져다주는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실체를 깨닫고 보니 그동안의 인간관계가 껍데기였다는 사실을 각성하는 계기라고 볼 수도 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인간이지만 실제로는 벌레 같은 존재에 불과한 그레고르가 외부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것도 그동안의 소통은 모두가 자기 중심의 일방적인 것이었고 본질적으로는 서로 주고받는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었다는 암시일 수도 있다. 가족에게 유일한 생계부양자인 그레고르가 모르는 저축이 있다는 사실도 소통 부재의 상황을 말해준다. 변신이라는 환상적 설정을 놓고 이것이 외형의 사건이 아니라 주인공 내면의 심리 묘사라는 해석도 있고 병든 주인공의 망상으로서 꿈으로 왜곡된 고독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는 꿈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변신을 그레고르의 억눌린 본능의 무의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말하자면 탈인간화된 가족과 노동 환경 속에서 불행한 노예처럼 살아가는 생존 방식에 맞서기 위한 잠재의식이 끔찍한 벌레의 형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해의 감정 속에 종말을 맞이하는 텍스트의 구조로 볼 때 죄의식과 자기 처단의 모습이 반란이나 공격 본능보다 더 강하다는 인상은 분명하다. 이 작품의 핵심 메시지는 상징이나 비유와는 거리가 멀다. 관계가 있다 해도 극히 제한적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의 실체를 찾아내기 위해 동원하는 카프카 특유의 묘사 수단, 즉 차가울이 많지 사실적인 언어와 환상적 형상을 결합해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밝히려는 형상화의 스타일이다. 현실을 자각하는 계기는 가장 낯선 형태로 찾아온다. 변신을 통해 자본주의의 경쟁사회에서 쫓기듯 사는 소외된 개체의 생존 방식이 각성되는 것이고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비인간적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묘사되는 햇빛은 방 안이 아니라 바깥을 비춘다. 가족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레테가 성숙한 여성으로서의 몸매를 뻗을 때의 빛은 구원으로 읽히지 않는다. 그것은 한 존재가 완전히 제거된 뒤에야 허용되는 외부 사회의 발길을 말해준다. 카프카는 희망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누군가가 사라진 후에도 세계는 아무렇지 않게 지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동시에 작품 말미에서 더 이상 아버지나 어머니, 누이 동생이 아니라 잠자씨, 잠자부인, 잠자양으로 표현되는 가족의 움직임에서는 근본적인 소통 부재의 세계가 폭로된다. 그레고르가 죽은 뒤에 가족이 희망을 품고 소풍을 가는 결말은 고립된 개체와 대립되는 외부 세계의 생존 방식이 궁극적인 승리를 차지한다는 강한 암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바가본도의 지구촌 문학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